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3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돼지고기 수출입니다. 수출. 정말 필요한 일이죠. 우리 자국 내에서 머물다가는 이 팽창하는 축산업을 감당할 수 없겠죠.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질병이 만연돼 가지고 사실은 교육이 중단되는,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막아버리잖아요. 일단 항공, 항만, 뭐 모든 걸 올스톱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뭐지? 이제 수출이 아닌 자국에 있는 자국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들 화들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수출이라는 주제가 맞지를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볼 때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국 내에서 뭔가를 발전을 도모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은 할 거고, 안전이나 위생이 문제가 된다면 안전과 위생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겠지, 수출 자체, 교육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그럴 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수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병이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서 질병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강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죠. 자국 내 수입 위생 조건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위생 조건을 뚫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죠. 최근에 대두된 어떤 섹터 개념, 그러니까 한 나라 전체에 뭐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나라 전체 중에 일부 지역이 클린 지역, 좀 깨끗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산물은 서로 이제 교육을 하자. 이런 개념이 좀 몇 년 전부터 논의가 이제 좀 활발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올스톱 되니까 사실은 자구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죠. 근데 그런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나라라는 울타리를 정한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교역에 있어서 편의적인, 주체적인 측면이지, 미국의 예를 든다면 한 주 단위로 저희가 거래를 하는데 그것 또한 뭐 큰 무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어떤 물류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멈출 수는 없다. 그렇죠? 멈출 수는 없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이런 방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라는 어떤 기조는 여전히 앞으로 꾸준히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우리도 질병을 뭐 다 잡아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질병이라는 게 사실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보고요. 그렇다면 질병 외적인 요인, 아니면 걸리지 않은 것들, 그냥 저희가 지금 뭐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도 관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먹고 있듯이, 이런 어떤 입증을 통해서 다른 나라 또한 안전하다라고 이제 어필, 그러니까 좀 전달,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어떤 같은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긴 싫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 발생이 안 됐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기는 않으려고는 하지 않겠죠. 그로 인한 충분한 어떤 혜택이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당장에 풀 수도 없고 한계가 또 있고, 그리고 수출할 만큼 저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이쪽 중국, 일본,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대부분의 육류 수입국이죠. 결핍 지역이라는 거죠. 인구 대비 육류가 부족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제 수요량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여전히 이제 수입국, 결핍 국가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게 우리가 수출이 된다고 한들 또 하나의 문제는, 수출을 그러면 저희가 돈이 되는 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국가를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일본인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몇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자국에서 이제 소비되는 어떤 이 축산물 가격이라는 게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으로서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조건이, 환경이 좋진 않죠. 그래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번 과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저번 과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그 내용까지 한번 담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진행해 볼까요? 먼저 우리 지금 살펴보려는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조국을 찾는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대조국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제 동조화 시대 꽉 막힌 수출길을 여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남미는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뭘 했지? 들여다보니 대형 축산 기업을 육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사정과 배경,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그 발전사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그 말로 한번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돼지고기를 찾는다. 제가 예전에 컬럼을 이제 기고했을 때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돼지고기 삼겹살은 오랫동안 서민 음식으로 굳건한 인기를 누려왔다. 삼겹살을 즐겨 먹기 시작한 건 탄광촌 광부들이란 말이 널리 회자된다. 호흡기에 꽉 찬 둔지를 씻어 내리려고 그랬단다. 그런 삼겹살이 어느새 값비싼 금겹살로 부르고 있다. 2,000원을 넘어서면 언론이 온통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잠잠하다. 그렇죠. 최근에 2,500원. 이것도 전통시장에서 본 가격입니다. 대형마트나 다른 곳을 가면 좀 더 많이 비싸겠죠. 이는 어쩌면 2010년 10월 구제역 발생 이후에 발생한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한 모습으로부터 널뛰기한 가격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을 먹더라도 맛있는 것을 찾는 것처럼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좀 떠나보내고 무엇을 먹을까 골라 먹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웰빙은 지방이 아니라는 인식이 소비자의 구매 행태로 이어진 결과라고 본다. 돼지고기만 보더라도 이런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삼겹살의 최고지위가 어느새 쫓아온 목살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는 돼지고기 목살 좀 먹어볼까 하는 수요는 많아진 데 비해 한 마리의 돼지고기에서 얻는 삼겹살의 양, 약 한 18kg 정도 된다고 보면요. 목살의 양이 2배가량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높고 공급이 딸리니 가격이 높아지더라 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돼지고기 각 부위의 몸값이 뒤바뀐 결과다. 그렇죠. 더구나 예전 구제역 백신에 의해서 목살 쪽에 환웅이 발생해서 많이 떼어낸 경우가 있죠. 최근에는 엉덩이 쪽으로 발생을 해서 떼내고 있는데 근육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온 국민이 삼겹살을 편애하니 앞 뒷다리살이 남아 골치가 아팠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통상에는 결국 뒷다리살을 판매하기야 했지만 그 판매 걸린 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아 최종 판매 가격이 많은 걱정을 끼쳤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삼겹살의 소비 선호도가 목살로 옮겨가거나 대체되고 있고 웰빙의 바람이 앞다리 뒷다리살의 소비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가 꾸준한 점을 들 수 있다. 연중 돼지고기는 음, 잠시만요. 연중 돼지고기는 140만 톤, 닭고기는 81만 톤, 소고기는 67만 톤이 소비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이를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소비량으로 비교하면 연중 돼지고기는 1인당 28kg을 소비하고 닭고기는 14.8kg을, 쇠고기는 13kg을,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돼지고기를 찾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셈이다. 이런 사항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농무성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1억 톤에 이른다. 돼지는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기를 얻기 위한 가축으로 길러져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양이다.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과 다르다. 돼지고기 한 마리에서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위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다. 안심, 등심,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가슴살 등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더구나 돼지고기 등 육류 단백질은 완전 단백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8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이아이징, 이 건조 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낮에 녹음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최근 드라이징을 돼지고기에도 도입한 식당이 등장하는가 하면 스페인 이베로코, 지리산 흑돼지 등 품종이 다양해지고 고급화 바람이 한껏 불어닥치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는 서민 음식이라는 등식과 인식을 깨고 차별화하겠다는 포부로 이해된다. 이처럼 변화의 바람은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을 가릴 것 없이 탄탄한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돼지고기 소비량이 한계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200만 톤이요. 2019년 기준으로 140만 톤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고급화 바람의 돌파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사람의 인생과 같이 시한부임을 애써 부인한 채 돼지고기를 마냥 즐기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과거부터 유래한 여러 문제점을 하루빨리 고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기꺼이 부담보다 앞섰으면 하고 바라본다. 어때요? 좀 재밌으신가요? 딱 한 페이지 분량인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돼지고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하는 어떤 내용들을 좀 함축했다 보는 거죠. 돼지고기 현실, 양, 지위,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돌파구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한정했을 때 이 면적과 인구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사실은 너무 너무 뻔하잖아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서로 잘 알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생산을 늘려가지고 한들 이게 다 소비가 될까? 아마 가격 폭락 때문에 또 자구책이 나올 겁니다. 모동 감축이라는. 어쩌면 가축 질병이 터지지 않았다면 저희는 스스로 조절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게 또 뭐 개개인의 어떤 농장과 유통업체와 이 일을 이루는 개개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삶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수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수출을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보다는 그 방향성에서 제가 뭐 수출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고민하는 방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국제 동주화 시대에 꽉 막힌 수출길을 여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뭐 단순히 지금 수출할 수도 없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바로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아니면 패커 중에 어느 직원이거나 이렇게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단초가 우리나라를 좀 더 다른 활로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런 방향에서 간략하게 이제 주요국의 어떤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나라에는 수출 마케팅 기관이 있어요. 미국엔 미국 육류협회가 있고, 호주에는 호주 축산공사가 있고요. 캐나다에는 캐나다 우육공사가 있습니다. 아, 수출자 빠졌죠.
이제 좀 됐는데 아무튼 이제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격상을 시켰다고 알고 있고요. 뭐 가령 미국 이제 육류협회 같은 경우는 본사는 당연히 미국에 있고 각 국마다의 어떤 지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좀 어느 쪽으로 수출에 따른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밝히는 미션은 대체로 이런데요. 지역의 최대 활용, 그리고 무역 지원, 시장 확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의 미션을 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 지육도 많이 최대한 발행하는 거고 그게 원활하게 수출이 되도록 지원하고 시장을 확대를 노리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어떤 논리 이제 이 당연한 어떤 주체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출은 없는데 수입만 해야 되는 어떤 형편에서 방어하기 급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급급하지만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미국 USD 미농무성인데 미농무성 자체 정부에서도 조차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의 어떤 키워딩이 그 나라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농림부 산하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축산국이죠. 축산을 아우르는 거죠. 포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마케팅에 대한 포커싱이 된 거는 과에 조금씩 있죠. 수출이라는 용어로. 사실은 내세우고 있지는 않죠. 사실 이걸 앞으로 내세대원들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당장 할 일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작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을 반영했다고 보죠. 현실이 없는데 그거를 뭐 국 단위로 이제 만든다? 이건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단지 제가 기대하는 건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축산을 단지 과거와 현재에 이르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냥 관리 조직이나 아니면 운영 조직으로 본다면 그냥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어떤 방향성이 수출이나 어떤 마케팅이란다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마케팅을 내세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단지 정부에 기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느 한 기업이나 패커나 조합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농협에 기대하는 건 더 크죠. 수출이란 말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케팅이라는 말은 굉장히 필요하죠. 단지 물건을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개척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체를 아우르고 수급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뭔가를 팔아내는, 알려내는 뭐 한류 문화의 어떤 전파에 유사하다고 볼까요? 그런 역할을 축산 쪽에서 전담을 하는 어떤 기구나 그 각 부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내용에서 볼 때 다른 나라들, 지금 보는 호주 축산공사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뭐 있다고 볼 수 있죠. AT나 뭐 코트라나 이런 이제 지원 기구가 있긴 하지만 축산만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체는 우리나라 이익이라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가 자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듯이 우리나라 또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다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거죠. 국익이 우선된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우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런 관점에서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이나 이렇게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히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평양의 반도 국가로서의 어떤 한계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죠. 그랬을 때는 교역만이 살 길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했고 이제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넓히느냐, 확대하느냐는 이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그리고 후손들이 할 어떤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뭐 사실은 국제 동조화 시대라고 할 때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사실은 2008년에 어떤 쇠고기 파동이 났다는 거는 미국이 FTA 체결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쇠고기를 수입해라라는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은 같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각국의 어떤 첨예한 이익에 쟁점이 됐을 때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버리면 그렇죠.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아주 큰 이슈가 되기도 하죠. 지금은 뭐 어지간한 국가들은 다 들어오고 있고요. 음,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방어적인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약간 포지션을 파지티브로 바꾸려면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바꾸려면 수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자, 그런 고민을 하는 방향에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 아니면 정부가 생각한 것 아니면 업계가 생각한 것 어쩌면 모두의 의견이 협동적 평패커 아니면 대형 축산 기업의 탄생을 바라는 거였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한번 먼저 남미 지역 주로 아그로슈퍼나 JBS 예가 되겠는데요. 남미 지역 대형 축산 기업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사례를 제가 이제 직접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하나요? 주어진 여건과 조건이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환경적인 거나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경쟁이 정말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쪽은 기반이 좋다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게임이 돼? 라는 느낌을 받고 왔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축산 기업의 태동이 앞서 7과였나요? 일곱 번째 정도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야 지금 어떤 입장에서 대형 패커를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든 그 이유가 있지만 당장의 수출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수출을 먼 미래의 역할로 보고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EU나 남미는 당연히 수출용으로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사실은 남미 국가는 인구 대비했을 때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키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제재나 그런 거 없이 그게 자국으로 환류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갔고 EU는 사실은 EU 자체가 연합국가고 연합이라는 국가는 자국에서는 각각의 장점이 있는 나라마다의 어떤 역할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서로 교역을 통해서 해결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국가 단위로 본다면 수출하기 좋은 조건으로 이제 육성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은 사실은 어떤 대형 기업이죠. 기업에 의해서 사실은 농가를 계약 관계에 의해서 탄탄하게 하고 수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대형 축산 기업들이 발전해 오면서 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수지통합이죠. 협동조합형 패권 또한 마찬가지의 지향점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생산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조합이 얼마만큼, 조합원이 아니면 계약 관계에 있는 농가가 얼마나 생산을 품질 좋은 돼지를 얼마만큼 잘 보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패커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한 겁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점 사장이 수입 돼지고기와 국산 돼지고기가 있어요. 자, 이걸 취급할 때 자기한테 들어가는 어떤 이거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원료로서의 비중은 약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 돼지고기는 가격이 일정하게 변동폭은 있지만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특히 삼겹살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더 계절별 차이도 크고 어떤 이슈의 흔들림이 많잖아요.
그렇게 볼 때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걸 취급해야 할까요? 만약에 더구나 만약에 그 어떤 삼겹살 스펙 같은 개념이 만약에 들쑥날쑥 한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음식점 사장은 그 30%에 대한 비중을 아유 나는 뭐 그걸 말고 당신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 시행착오가 사장이 원해서 하는 걸까요?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본인이 세팅을 할 때, 시작할 때 챙겨야 될 부분인 거고 자기가 식당을 열었으면 사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직통합이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판매하기 전까지의 단계는 모두 통제 안에 두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사료가 많이 생산돼서 돼지에게 공급되지 않게 적정량을 생산하고 그 적정한 사료량이 돼지한테 가서 그죠? 남지 않는 사료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수급 상황이 가격에 반영되고 하면 사실은 자기는 밖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안에 대해 쏠려버리면 밖의 움직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직 통합이라는 내용은 딱 그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밖을 바라볼 때 그 아래의 단계에는 대부분 자기의 통제 안에 두겠다. 그게 직접 통제를 두든 아니면 계약 관계에 의해서 결속을 강화하든 이런 쪽으로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사례가 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사실은 축산에서도 패커라는 이름이 대두된 거고 그 방향으로 규모화가 지금 진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시장이 워낙에 크고 복잡하다라기보다 시장이 굉장히 볼륨이 크고 돼지 시장이요. 여기에 주체들이 굉장히 또 많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크고 풍부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항이 크고 물고기가 많으니 그렇죠. 한 번에 묶기가 어려운 거죠. 다행스럽게도 닭과 오리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국의 사례처럼 계열화가 거의 96%까지 진전이 됐잖아요. 근데 돼지는 지금 뭐 협동조합형 패커를 염두에 두고 일부 어떤 기업들, 민간 기업들을 감안하더라도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게 더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생각보다 도축장 구조조정이 도축장을 없애면서 통합을 유도하고 규모화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폐쇄된 도축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통합된 큰 어떤 도축장의 어떤 개념이 설립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는 거죠. 이전 개념으로 생겼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건물이 생겼는데 기존 시장은 그대로 도축과 어떤 그런 시장은 여전히 현존하는 어떤 공존 상태로 지금 시장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뭐 2, 3년 걸려서 이제 건물 진 이제 패커 건물들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죠. 지금 그런 단계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기존의 물량들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데 패커는 막대한 물량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패커를 지어놨는데 하루 3,000두, 뭐 소 200개, 200두 한다고 했는데 이건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진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과의 어떤 파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수출을 논할 때의 수직 통합은 그런 형태로 대두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돼지 쪽은 계약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거래되는 형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매 시장이 그만큼 위축이 됐다라고 지금 시장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방향으로 어쩌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을 건 뭐냐?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런 중이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 요건 그 앞에서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소유와 지배 구조에 따라서 대형 축산기업 협동조합형과 기업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다르게 컸지만 사실은 기능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게 더 적합한 형태를 끼느냐는 그 나라나 그 어떤 그 그룹에서의 결성의 형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협동조합형을 어쩌면 정부가 좀 더 관심 있게 푸시해 주는 거고, 기업형은 대형 마트나 어떤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양쪽이 다 지금 경쟁 가도에 다 이제 불이 붙어 있는 거고, 좀 더 지켜보면 아마 재미있는 시장 재편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축산업의 변화를 한번 간략히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 주요 수출국은 EU, 남미, 북미 정도죠. 돼지고기가. 그리고 주요 수입국은 아시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90년대 이제 남미에서는 시장 개방 적극적으로 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또한 이때 아마 FTA나 이런 거 칠레 쪽하고 이제 맺기 시작했잖아요.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편승해서 급속히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역, 자연환경, 그리고 인구수 대비 넓은 국토, 우리랑은 좀 다르죠. 대형 기업화의 출현, M&A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이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 쿠데타, 독재 정권, 혁명 등을 거친 급진적인 사고와 잘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비슷하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적 상황이 어떤 의지들을 만들어냈고 그 의지의 산물이 대형 패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마인드는 이렇다는 거죠. 수출을 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자국만으로 살 수 없다. 이 결론을 내리고 수출에 목을 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어떤 제재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절하지 않고 잘 커갈 수 있도록 뭐 특별히 뭘 지원해줬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기구들이 있는 거고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쪽에 공무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히 특별히 한 건 없어요라고. 그런데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중에는 규제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지원도 크지 않지만 규제도 안 했다. M&A가 활발했다라는 예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국 생산량의 80%, 90%를 차지하면서 나머지를 수출한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적 상황에 남미의 대형 축산 기업이 이렇게 탄생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림이라는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죠. 하림이라는 데가 물량을 20%든 뭐 자회사 다 합치고 어쩌고저쩌고 한 3, 40% 될까요? 이렇게 독과점 형태를 과연 봐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인식은 굉장히 그러니까 좀 냉소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을 본다면 그렇죠. 국제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사실은 볼륨이 작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이 작은데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싸울 수는 없겠죠. 이게 단데. 근데 국제적인 어떤 개념의 생산량이 충분히 가능하고 각국에서 펼쳐진 경쟁 속에 싸울만 하다거나 경쟁 우위에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그 경쟁 속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축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잘 나가는, 잘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볼륨과 역량을 부여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이익이 일개 기업으로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협동조합형 패커, 협동조합, 아, 조합원은 우리 전체 어쩌면 국민의 대다수구나 라고 해서 육성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이 부여됐잖아요. 너희는 한번 패커로서 커봐라는 어떤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해줬으면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차지하고
탄탄하게 하겠다라는 1차적인, 1단계적인 어떤 모습 말고 2단계, 3단계 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랬을 때 좀 더 혁신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패커가 추진이 되면 패커에서 잔여 어떤 앞다리나 뒷다리살은 일개 정육점이 취급하는 아니면 시급포장 처리 업체가 취급하는 단지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뭐 때를 보고 팔겠다라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패커라면은 최소한 생애비든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뭔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양함이 이미 가공을 거쳤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을 통해서 어필을 한다면 앞다리 뒷다리살이 수출되는 날 우리나라의 삼겹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과 결과들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남미 지역 수지통합의 예인데요. 사실은 1950년대 JBS 브라질 대형 패커입니다. 엄청 큰 기업이죠. 세계적인 1위라고 볼 수도 있는 대표적으로 인수합병을 해서 컸답니다. 이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국가를 표현하는 거고요. 1997년에 이렇게 볼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기업의 자산 가치라고 봐야 될까요? 빨간색 띠그래프는. 그러니까 브라질 내에서 이제 이렇게 M&A를 하다가 2007년 보이시나요? 미국, 그죠? 미국의 대표적인 스위프트 푸드, 그죠? 그리고 스미스필드, 비프, 뭐 우리가 조금 수입에 관심 있다면 알만한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했죠. 미국 내에서는 이로 인한 어떤 논쟁거리도 있었죠. 하지만 좀 더 거기는 합리적인지 몰라도 열었더라고요, 결국엔.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돼지고기는 상당 부분 JBS다. 그럼 이게 미국 기업은 아닐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다국적 기업의 대형 축산 기업이 국가적인 의미에서 수출입으로 본다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무튼 JBS 이렇게 커왔다라고 자료를 제가 제공받았습니다. 자, 그 나라가 내세우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수직 통합으로 경영 효율을 달성했다라는 얘기죠. 수출 지향으로 이미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는 다 우리가 볼륨을 키우고 효율화를 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품목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은 아그로 슈퍼예입니다. 대표적인 돼지고기 수출이죠. 칠레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 호평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계란으로 컸죠. 소금 계란 이제 산업으로 컸고 뭐 저기 폴로 돼지고기입니다. 1964년 폴로 세르도 쇠고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어기 때문에 살몬 연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죠? 이게 넓혀 왔죠. 그리고 그 넓히는 와중에 각각의 이 아래 그림에 보듯이 어떤 사료 생산 그리고 비육장, 도축장 그리고 이제 포장 처리장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 집어넣었다는 개념이죠. 참 재밌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JBS는 자국의 어떤 자체의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볼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제적인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보고 아 그래요? 할 정도의 보유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그죠? 우리나라에는 JBS의 세일즈 오피스는 없죠. 일본에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담당하는 데는 그쪽에 있고 와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거의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칠레 아그로슈퍼의 마케팅 경쟁력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건 이겁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 대표적인 차이를 아시겠나요? 혹시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대표적인 차이, 눈에 들어오는 것.
없죠. 뭐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흔히 보이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예 여기는 그냥 밖에 울타리가 어마어마하게 밖으로 쳐져 있고 사람과의 접촉이 없어요. 그냥 관계자만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시설이 굉장히 단출해요. 기온, 온도 상태를 알겠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텍스트로 써 있는 겁니다. 연중 기온이 20도랍니다. 많이 떨어져야 겨울이 이제 7월에서 9월이라고 보는데 10도씨 내외고요. 제가 방문할 때가 9월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약간 바람막이 옷을 입으면 그냥 좀 괜찮은 정도, 쌀쌀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겨울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 물론 칠레가 길죠. 북과 남쪽으로 굉장히 길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간 곳은 딱 중간 지점 정도. 예, 이 섹터를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규모가 지금 나타나서 보시듯이 아시잖아요. 45개의 섹터가 있는데 한 섹터는 30개의 돈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에 돈사의 하나, 두 개, 그리고 그 아래 그림이 돈사의 30개 돈사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돈사당 13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지금 눈에 보이는 아래 그림에 보이는 게 이게 섹터입니다. 하나의 섹터. 이걸 다 직접 운영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게 환경 조건과 어떤 그러니까 약을 안 쓴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부러웠죠. 그리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돈육을 1kg 수출할 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냐? 왜냐면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통상 3달러 정도에 판매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에 1.2달러가 들고 도축 폐기 1달러, 선박비 0.5달러. 그래서 3달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3달러면 3,400원 정도 되나요? 지금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3,400원이면 사실은 농가분들이 아마 그냥 얘기할 걸 아마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거 어쩌면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유는 크지 않은 그런 정도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건 그러니까 통상적인 걸로 그냥 서로 얘기할 때 얘기고요. 사실 유통비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양적인 부분과 한꺼번에 움직이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운송비는 훨씬 더 싸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생산비가 1.2달러라는 얘기는 와우, 장난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가 생산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도입 가격 개념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도입 가격이 3달러라고 보는 거지만 생산비로 본다면 1.2달러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좀 경쟁의 구조가 많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칠레 식유 판매장에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쇠고기에는 V 등급 정도로 뭐 표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정육점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의 모습인 거고, 네, 뭐 똑같아요. 예, 제가 받은 느낌은 뭐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지 좀 가공품이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게 달랐죠. 햄 소세지들이. 우리나라 햄 소세지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그 가공품들이 상당히 많이 매달려 있고 전통시장 가서도 그런 매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햄 소세지가 정육점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고른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만약 일반 정육점들이 그 앞다리 뒷다리를 소비를 못 해주면 이건 모두 다 식유 포장실업체에서 떠안는 구조고 식유 포장실업체는 이걸 다 못 팔면 결국 냉동고에 들어가는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일이 다 썰어가지고 그걸 다 언제 또 그렇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육성을 그쪽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고 봤을 때 칠레나 유럽 쪽은 가공 산업이 잘 발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이건 다른 모습.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그리고 진열돼 있죠. 지우기 오른쪽에 그리고 아래 일반 슈퍼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육만을 전체적으로 사는 이제 파는 곳도 있고 약간 슈퍼처럼 해서 다양하게 통조림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제가 지나갈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디 산기슭에 저렇게 하나하나 구멍이 뚫린 건물 같이 돼 있더라고요. 무덤이랍니다. 그냥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예, 뭐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제품 쪽으로 보느라고 더 찍었네요. 좀 더 먼 곳에서 한번 찍어본 겁니다. 정말 그냥 광활한 대지에 축사만 있구나. 날씨 참 좋구나. 예, 절로 탄성을 자아낸 장면이죠. 그리고 이 돈사와 돈사 간의 거리를 재려고 이제 그 철책의 길이, 철망의 길이가 있으니까 해봤는데 충분히 길죠. 그리고 이제 개사가 우리나라처럼 뭐 시설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뭐가 시스템이 환기나 뭐나 이런 시스템이 막 해가지고 뭔가 밀폐형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온? 그리고 폐수 처리장. 여기선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탄소 배출권을 이미 확보했고 그로 인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한. 그러니까 섹터 내에 이렇게 폐수 처리와 탄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충전 개념? 그런 개념의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을 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쓰는 물로 또 재활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도축장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축장 내부 모습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떤 패킹 과정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의 모습은 이제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죠? 그랬더니 저게 바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삼겹살만 포장하는 곳이랍니다. 라고 얘기한 걸 좀 클로즈업해서 땡겨서 찍은 겁니다. 그 지금 트레일 뭐라고 하지? 컨베어인가요? 컨베어에 지금 타고 있는 게 다 삼겹살인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패킹이 돼가지고 다 우리나라에 맞게 스펙에 맞게 딱딱딱 찍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까 돈사도 봤죠. 그 돈사에서 하나의 돈사, 네 개 돈사인가? 하나의 이제 섹터에 두 개 돈사, 세 개, 네 개 정도 돈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출하는 돼지를 키운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130kg 정도로 들었는데요. 130kg 정도에 알맞게 키우면 이렇게 일정한 삼겹살이 나왔을 때 그걸 수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스펙을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스펙의 구조는 우리나라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 테스트 결과를 반영했다라고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요건 이제 정육점의 모습이죠. 예, 개육, 즉 닭고기나 이제 어떤 부산물 쪽도 많이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정육을 썰어주기도 하고 앞에 이제 좀 많이 다양한 부분들을 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다른 정육점, 그러니까 슈퍼 안에 다른 어떤 코너, 진열대, 오른쪽엔 진열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계란, 친환경 계란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진열된 모습들, 당시에 뭐 이제 모습들을 좀 찍느라고 다양한 곳을 갔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아니면 뭐 정육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뭐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좀 대형마트죠. 그리고 오른쪽은 시장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좀 뭐 전시회 같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각 코너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시장 구조예요. 이게 시장. 이제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사실은 가격과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돼지 목심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칠레가 7,000원, 브라질 5,000원, 우리나라는 17,000원, 킬로그램당요. 이렇게 몇 배죠? 브라질이 한 3배 넘죠?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물론 이 나라에서의 어떤 농산물, 먹는 음식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정부가 관심 갖고 좀 이렇게 운영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닭고기가 칠레가 2,000원, 브라질 4,000원, 한국이 6,000원. 다만 계란은 뭐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1,600원에 브라질 1,500원. 네,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소고기 등심은 사실 우리나라 62,000원인데요. 칠레는 15,000원, 만 원. 어떻게 보면 돼지와 소고기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칠레와 어떤 브라질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소고기에 대한 게 굉장히 높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비 구조를 가진 나라고.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경쟁에서 수출, 뭐 아무튼 어떤 식의 경쟁률을 소비를 펼칠지 몰라도 굉장히 부담이죠. 높은 가격은. 근데 돼지고기는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차이를 보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남미에 수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국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프리미엄으로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가공한 형태의 어떤 이제 좀 바람을 몰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진짜 시간이 너무 또 빨리 갔는데요. 어쩌면 그 시간이 된다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또 오늘 못 하게 됐는데요. 또 한번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보겠습니다만. 수출에 대한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 수출이 당장 하지 않는다면, 당장 할 수 없다면, 수출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당장의 현실은 뭐 없잖아요, 실적이. 그렇다면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발목이 잡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하루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중질환의 불씨를 하루빨리 꺼야 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마 마블링,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에 대한 국민의 오해 또는 불신 이런 것들 저변에 깔린 인식을 빨리 바꿔줘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돼지고기의 섭취가 그러니까 고르게 되도록 좀 상품의 어떤 다양성이 빠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공 쪽으로 구이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19의 어떤 가축 질병이 만연한 상태에서 서로와 서로가 침튀기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저장성 있는 식품을 두고 오래도록 먹어야 되는 형편에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걸 대비하더라도 예, 좀 빨리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경매 시장의 어떤 6.6%로 이제 많이 줄어든 양적인 부분과 그리고 좋지 않은 좀 질이 떨어지는 돼지가 경매 시장에 유입되는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한 가격이 형성된 걸 나머지 94%의 일반 거래에서의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 누군가의 이 스토리가 누군가의 이익이 되지만 이게 과연 이익일까? 아니면 전체적인 산업에서의 불리함일까? 손실 아닐까? 우린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는 돈 벌었잖아. 나는 돈 벌었잖아. 뭐 이런 구조로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빨리 합리적으로 좀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수출을 열 수 있을 때 똘똘 뭉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앞에서 살펴봤던 수지통합이든 대형충성기업이든 하는 얘기들의 골자는
방향성과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산물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외형적으로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인드도 이제 그렇게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국가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루빨리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이 모이고 모여서 좀 더 합리적으로 되는 이런 걸 만들어 놔야 사실은 수출이 열렸을 때 바로 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또 한번 더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